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책은요, 빅토르 위고의 회고록입니다. 보통 이런 책을 생각하면 뭐랄까, 태어난 순간부터 시간 순서대로 쭉 정리된 그런 자서전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네, 맞아요. 보통은 그렇죠. 근데 이 책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오히려 작가의 정말 길고 파란만장했던 삶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겪었던 수많은 경험들, 예를 들면 문학, 정치, 궁정생활, 거리의 모습들, 심지어 투쟁과 망명까지 이런 아주 다채로운 순간들 중에서 가장 강렬했던 장면들만 딱 모아놓은 거대한 갤러리 같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거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거대한 갤러리라는 표현이요. 위고는 단순히 사건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각 순간의 본질을 딱 포착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 꼭 렘브란트의 자화상이 생각나요. 아, 렘브란트의 자화상이요? 네, 그 그림을 보면 모델로서의 렘브란트와 또 그를 그리는 화가로서의 렘브란트, 이 두의 시선이 같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 회고록에서도 위고가 마주했던 시대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위고 자신의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기록을 넘어서 한 시대와 한 위대한 정신의 내면을 같이 들여다보는 그런 경험을 주는 거죠. 오늘은 그 여정의 첫걸음으로 1825년 랭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825년 랭스. 네, 샤를 10세의 대관식이 열렸던 아주 화려했지만 또 어딘가 좀 기묘했던 그 시절의 풍경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1825년 랭스라, 위고에게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책에서도 이때 처음으로 셰익스피어의 이름을 제대로 듣게 됐다고 회상하더라고요. 그의 곁에는 작가인 친구 샤를 노디에가 있었고요. 근데 전 이게 좀 의아했어요. 위고 같은 대모노가 23살이 되어서야 셰익스피어를 처음 접했다는 게요. 당시 프랑스에서는 셰익스피어가 그렇게까지 알려지지 않은 작가였나요? 알려지긴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위상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오히려 거의 조롱의 대상에 가까웠죠. 조롱의 대상이요? 당시 프랑스 문학계는 볼테르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는데 그가 셰익스피어를 야만인이라고 부르면서 엄청나게 호평했거든요. 근데 그 말이 거의 법처럼 여겨지던 시대였어요. 아, 그래서 연극계에서는 뒤시라는 인물이 셰익스피어를 프랑스적으로 아주 세련되게 각색한 작품이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프랑스적으로 각색했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원작이 어떤 부분을 바꿨기에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원작에 거칠고 막 격정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당시 프랑스 귀족들의 아주 고상한 취향에 맞게 전부 다 다듬어버린 겁니다. 아하. 예를 들어서 오셀로의 이아고는 페사르라는 이름으로, 데스데모나는 에델모나로 나와요. 이름까지 바꿨군요. 네, 이름만 바꾼 게 아니에요. 가장 극적인 예가 햄릿입니다. 원작에서 햄릿 아버지의 망령이 무대에 직접 등장하는 장면.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죠. 그런데 당시 프랑스에서는 유령이 무대에 나오는 건 저속하고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령이 저속하다고요? 와, 지금 시각으로는 상상하기가 좀 힘든데요? 그럼 그 중요한 장면을 대체 어떻게 처리했어요? 당대 최고의 배우였던 탈마는요. 망령 대신에 유골함을 팔에 안고 연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유고라며. 네, 망령은 품위가 없지만 재는 품위가 있다고 여겼던 거죠. 당시의 시대 정신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 예를 들어 나폴레옹의 재가 앵발리드로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재에는 뭔가 비극적인 숭고함이 있다고 본 거예요. 아, 그렇군요. 맥베스의 마녀들은 어떻고요? 위고의 표현을 빌리자면 극장 문지기가 당장 빗자루를 들고 와서 또 차낼 것 같은 분위기였다고요. 정말 대단하네요. 위대한 비극이 프랑스 공정의 입맛에 맞게 완전히 순한 맛으로 변질된 거네요. 듣고 보니 정말 기묘합니다. 위고 자신도 처음에는 이런 편견에서 자유롭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더군요. 셰익스피어를 읽어보지도 않은 채 그냥 남들처럼 조롱했었다고요. 인간은 요람잡해서 편견을 발견하고 살아가면서 조금씩 그것을 털쳐내지만 슬프게도 늙어서는 다시 그것을 붙잡는다. 이 문장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게 바로 위고의 위대함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어떤 지적인 오만을 인정할 줄 아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편견을 깨는 계기가 된 것이 랭스에서 친구 노디에와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랭스에 머무는 동안 나눈 대화는 단순히 셰익스피어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랭스라는 도시 자체가 두 사람의 상상력을 마구 자극하는 곳이었거든요. 아,
랭스가 어떤 곳이었기에 그랬을까요? 랭스가 위치한 샹파뉴 지방이 오래된 골족의 우화들이 시작된 곳이기도 하거든요. 도시 자체가 전설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아, 위고랑 노디에는 랭스에 머물면서 고딕풍의 기담이나 노맨스를 나누는 걸 즐겼습니다. 뭐 요정 마즐란과 성 레미기우스의 전설을 자기들끼리 막 재구성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애초에 왜 왕들의 대관식이 파리가 아니고 여기서 열리는 걸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아마도 여기가 키메라의 땅, 즉 환상과 전설이 자라나기 좋은 땅이기 때문일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리죠. 아, 도시가 가진 오래된 환상 위에 대관식이라는 새로운 환상이 더 씌워지는 거군요. 그러고 보니 대관식 때문에 생긴 새로운 전설도 있었죠. 영국 대표로 참석한 노선벌랜드 공작의 부에 대한 소문이요. 사흘 머물 집을 빌리는데 3만 프랑크를 썼다는 일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렇죠. 공작의 집사가 대성당해 보이는 멋진 저택을 찾아가서 주인과 나눈 대화가 책에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죠. 집사가 사흘만 빌리겠다고 하니까 집주인이 얼마를 주겠소 하고 물어요. 네, 그랬더니 집사가 3만 프랑이라고 답하죠. 세상에 당시 그 집의 1년 임대료가 1만 프랑 정도였다고 합니다. 1년치가 10,000프랑인데 사흘에 3만 프랑이라니? 네, 계산해보면 시간당 400프랑을 번 셈이에요. 당시 노동자의 몇 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이죠. 이 일화가 순식간에 랭스 전역에 퍼져나가면서 노선벌랜드 공작을 살아있는 전설로 만들었습니다. 대관식이라는 거대한 사건이 현실의 도시 위에 어떻게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예시죠. 바로 그 전설과 환상 속에서 위고와 노디에는 각자 자신들만의 보물을 찾아다녔군요. 그래서 서로를 탐험가라고 불렀다고요? 위고는 오래된 건축물, 특히 폐허를 찾아다녔고 노디에는 희귀한 고서를 찾아 헤맸다고 하죠. 맞습니다. 서로의 열정을 아주 유머러스하게 놀리기도 했어요. 위고는 노디에에게 엘제비르의 악령이 씌었다고 말합니다. 엘제비르가 유명한 고서 출판사 이름이거든요. 아, 네네. 그러자 노디에는 위고에게 오지부의 악령이 씌었다고 맞받아치죠. 오지부는 고딕 건축의 특징인 뾰족한 아치를 뜻하고요. 하하, 각자의 덕질을 놀리는 친구 사이의 대화 같아서 되게 재미있네요. 정말 정겨운 모습이죠. 그러다가 노디에가 정말 엄청난 보물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수화송에서 있었던 일 말입니다. 네, 정말 영화 같은 순간이죠. 노디에가 수화송의 한 넝마주의 집을 방문하는데 알고 보니 그 넝마주의가 책을 헐값에 사들여 파는 책장수이기도 했던 거예요. 아, 넝마주의가 책장수도 겸했군요. 네, 거기서 먼지 구덩이 속에서 스페인어로 인쇄된 벌레 먹고 표지도 다 뜯겨나간 그런 두꺼운 책 한 권을 발견합니다. 넝마주의는 혹시나 너무 비싸게 불러서 거절당할까 봐 떨면서 5프랑을 불렀다고 해요. 오프랑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책의 가치를 딱 알아본 노디에가 기쁨에 떨면서 그 돈을 지불하죠. 세상에, 그 책이 바로 스페인 서사시 전집인 로만세로였다고요? 지금은 전 세계에 단 3곳만 남아있다는 그 희귀본 말인가요? 바로 그 책입니다. 위고에 따르면 그 책은 몇 년 뒤 경매에서 7,500프랑에 팔렸다고 합니다. 5프랑짜리가 7,500프랑이요? 네, 넝마주의의 그 먼지 쌓인 바구니에서 인류의 위대한 지적 유산이 발견되는 순간이었던 거죠. 이런 우연한 발견이 있었기에 그날 밤 위고와 노디에의 그 운명적인 대화가 가능했던 겁니다. 두 사람의 탐험은 랭스 대성당에서도 이어지죠. 인파에 떠밀려서 왕을 구경하는 대신에 그들은 폐하, 즉 대성당 폐하를 보러 갔다고 표현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대성당의 모습은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참했다고 할 수 있죠. 고딕 예술의 정수로 꼽히는 건축물이지만 당시 모습은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대관식을 한 달 앞두고 왕의 머리 위로 혹시나 돌 조각이 떨어질까 봐 석공들이 망치로 성당 전면 파사드의 모든 돌출된 조각들을 다 부숴버렸기 때문입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왕 한 사람 머리 위에 돌이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그 걱정 때문에 수백 년 된 예술작품인 성당 정면의 조각들을 전부 망치로 부셨다는 건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와,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일종의 과잉 안전 조치였던 셈인데 너무나 야만적인데요. 그렇죠. 위고는 이걸 두고 거세되었다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예술에 대한 무지이자 폭력이었던 거죠. 위고는 그때 떨어진 그리스도의 머리 조각 하나를 주워서 오랫동안 간직했는데 1851년 쿠데타 이후에 망명길에 오르면서 잃어버렸다고 씁쓸하게 회고해요. 아,
왕 때문에 부서지고 또 다른 권력 때문에 망명객이 되어서 잃어버린 조각. 그 조각의 운명 자체가 한 시대의 비극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죠. 겉모습만 훼손된 게 아니었죠. 성당 내부는 더 기가 막혔다고요. 네, 그 성스러운 석조 공간 전체를 판지로 만든 임시 장식으로 다 가려버렸어요. 판지요? 네, 마치 연극 무대 세트처럼요. 푸른 벨벳에 황금 백합 문장을 그려넣은 천으로 기둥을 감싸고 고딕 양식의 제단은 그리스식 제단처럼 보이게 꾸미고요. 위고는 이 모습을 보고 당시의 군주정과 더 닮았기 때문일 것이라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본질적인 가치나 장엄함 대신에 그냥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일시적인 장식에만 치중했던 그 시대 군주정의 본질을 꿰뚫어 본 거죠. 그가 성당 입구에서 내 관람석은 어디요? 라고 물었다는 일화가 사실이라고 인정할 정도였으니 교회를 완전히 극장으로 만들어버린 상황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풍자였습니다. 하지만 위고는 그 훼손되고 가려진 모습 너머에 있는 대성당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놓치지는 않더군요. 파괴 속에서도 영원한 예술의 혼을 발견하는 예술가의 눈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어요. 그는 파사드를 건축이라는 음악이 부른 가장 장엄한 교향곡 중 하나라고 표현하고 탑 꼭대기에서 내려다본 왕들의 조각상이 마치 심연으로 뛰어드는 듯한 모습, 또 거대한 종들이 미풍에 입맞추며 진동하는 소리를 정말 시적으로 묘사하죠. 그리고 마침내 5월 27일 대관식 당일이 됩니다. 위고의 묘사를 보면 정말 한 폭의 극임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아요. 눈부신 햇살이 성당 내부로 쫙 쏟아져 들어오고 금빛 제위로 뒤덮인 대주교, 제단에 반사되는 광선, 와, 앙리 4세풍의 깃털 장식을 한 귀족들, 또 은색 백합 문장에 새겨진 푸른 코트를 입은 하원의원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시대의 인물들이 모여 있습니다. 행복을 상징하는 외교관, 탈레랑, 주가 등락을 상징하는 재무총리, 빌렐, 그리고 왕이 왕관을 쓰는 순간 풀려나서 성당 안을 날아다니는 새들까지. 모든 것이 어우러진 하나의 거대한 연극 무대 같았죠. 바로 그 화려한 의식의 한가운데서 위고와 노디에게는 또 다른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성당의 한 직원이 노디에게 다가와서 낡은 책 한 권을 건네죠. 단돈 6수에 산 책, 바로 셰익스피어의 존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다른 모든 사람들이 노썸벌랜드 공작의 그 화려한 무도회에 갈 때 두 사람은 숙소에 남아서 이 책들을 읽기 시작합니다. 역사적인 대관식의 밤에 어쩌면 문학사에서는 더 중요할지도 모를 그런 개인적인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정말 멋진 장면이죠. 노디에는 영어를 겨우 해독하는 수준이었지만 큰 소리로 존왕을 읽고 번역했어요. 위고는 옆에서 그 수화송의 넉마주의에게서 산 로만세로를 번역하면서 읽었고요. 아, 각자 발견한 보물을. 네, 두 사람은 영국의 드라마와 카스티아의 서사시를 비교하면서 밤늦도록 토론을 합니다. 처음에는 각자 자기가 발견한 보물이 더 위대하다고 막 주장하다가 차츰 서로의 이야기에 설득돼서 노디에는 로만세로에, 위고는 셰익스피어에 깊이 빠져들게 돼요. 지적인 우정이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그 지적인 흥분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전혀 전달되지 못했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면서 대화가 존왕에 대한 토론으로 번지는데 분위기가 아주 실망스럽게 흘러가더라고요. 맞아요. 한 인사는 아서왕의 암살 장면이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고 다른 인사는 셰익스피어가 역사적 사실을 틀렸다면서 오스트리아 공작과 리모주 자작을 혼동한 것을 비웃습니다. 네, 그야말로 지엽적이고 피상적인 비판이죠. 작품의 본질인 어떤 인간의 고뇌나 극적인 힘은 보지 못하고 그냥 사소한 흠집만 찾아내면서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이런 비판이 좌중의 동의를 얻으니까 결국 위고와 노디에는 침묵하게 돼요. 위대한 작품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무지에 놀라면서 밤을 보내죠. 모두가 떠난 뒤에 노디에가 씁쓸하게 미소 지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로만세로를 전혀 모르는군. 그러자 위고가 답하죠. 그리고 셰익스피어를 조롱하고 있어요. 두 사람만이 위대한 예술의 세계를 엿보고 다른 사람들은 그 문턱에서 비웃고 있는 그 상황의 아이러니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서 13년 후 1838년에 위고는 우연히 랭스를 다시 찾게 됩니다. 이 마지막 장면이 정말 압권이었어요. 대성당은 대관식 때 그 화려하고 조잡했던 장식이 모두 거친 채 본래의 어둡고 장엄한 모습을 되찾아 있었죠. 위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좌를 치우고 신의 면전에서 왕을 물러나게 하는 것은 신전의 위엄을 더한다. 그렇죠.
일시적인 권력의 상징이 사라지자 비로소 영원한 신성과 예술의 공간이 제 모습을 드러냈다는 그런 통찰이죠. 그는 성당 꼭대기, 그 오래된 목조구조물 사이를 탐험하다가 아주 기이한 물건을 발견합니다. 먼지 쌓인 낡은 손수레에 둘둘 말린 거대한 천 뭉치가 담겨 있었죠. 안내인에게 저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그가 무심하게 대답해요. 아, 저거요. 샤를 10세의 대관식 때 썼던 하펫입니다. 와, 한때 왕의 발 아래 깔려서 영광의 중심에 있던 물건이 이제는 누구도 찾지 않는 다락방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잊혀진 거죠. 권력의 덧없음을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상징이 있을까요? 위고가 바로 그 낡고 더러워진 카펫을 내려다보고 있던 그 순간 갑자기 천둥 같은 포성이 성당 전체를 뒤흔듭니다. 성당 광장에 있던 대포 소리였어. 그가 깜짝 놀라서 안내인에게 무슨 소리냐고 묻자 안내인이 또다시 아무렇지 않게 대답해요. 루이 필리프 왕의 손자가 방금 태어났다는 소식입니다. 네. 파리 백작의 탄생을 알리는 축포였습니다. 네. 정말 소름 돋는 장면이죠. 한 왕조의 영광을 상징했던 카펫이 먼지 속에 버려진 것을 목격하는 바로 그 순간 새로운 왕조의 왕손 탄생을 알리는 대포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 극적인 대비. 랭스에 대한 위고의 회고는 바로 이 강렬한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샤를 10세의 대관식, 그 화려함의 잔해와 함께 한 시대의 종말을 목격하고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포성을 듣는 그 지점에서 말이죠. 랭스 대성당의 그 어두컴컴한 다락에서 먼지 쌓인 대관식 카펫을 내려다보는 위고의 모습, 그리고 그 순간 울려 퍼지는 새로운 왕손의 탄생을 알리는 추포 소리,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한때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영광의 상징이 불과 13년 만에 이렇게 빨리 잊히고 또 다른 영광이 그 위를 소란스럽게 덮어버리는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위고가 이 전체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런 순간들이라고 생각해요.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아래에서 개인의 삶, 영광과 몰락, 탄생과 죽음이 어떻게 교차하고 또 사라지는지를 말이죠. 셰익스피어의 재발견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문학적인 사건과 한 왕조의 흥망성쇠라는 거대한 정치적 사건이 한 사람의 기억 속에서 이렇게 정교하게 얽혀있다는 사실 자체가 참 흥미롭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이야기에서 어떤 울림을 느끼셨나요? 한때는 세상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다락방 구석에서 먼지만 쌓여가는 것들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빅토르 위고의 회고록 그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 책을 이렇게 축 읽다 보면 이게 그냥 시간 순서대로 잘 정리된 일기라기보다는요. 뭐랄까 위고의 머릿속에 정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간 그런 강렬한 순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모아놓은 스케치북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맞아요. 정말 정확한 표현이세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그 순간의 공기, 냄새, 소리 이런 것까지 다 포착해내는 그런 감각적인 증인에 가깝죠. 네네. 특히 오늘 저희가 처음 살펴볼 이야기는 위고가 직접 본 것도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다른 사람의 증언을 듣고 재구성한 건데 와, 그런데도 마치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듯한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거든요. 바로 역사책에는 그냥 몇 줄로만 기록된 루이 16세의 처형 장면, 그 소름 끼치는 세부 묘사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그 이야기군요. 저도 읽으면서 정말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 중 하나였어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런 뭐랄까 장엄하고 비극적인 혁명의 상징과는 거리가 아주 멀더라고요. 그렇죠. 위고가 르부쉐라는 목격자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날의 풍경을 다시 그려내는데 정말 아주 작은 디테일부터 우리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르죠. 네. 우선 그 처형대가 세워진 위치부터가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보통 지금의 콩코르드 광장 한가운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었고요. 아, 거기가 아니었군요. 네, 실제로는 루이 15세의 기마상이 있던 그 받침대랑 샹젤리제 거리 사이였다고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받침대 자체가 이미 혁명의 광기 속에서 완전히 파괴된 상태였다는 거죠. 아, 대리석이랑 청동장식은 모다 뜯겨나가고 부조가 있던 자리는 그냥 뻥 뚫린 흉터처럼 남아있고 그 위에는 잡동사니만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몰락한 왕의 동상이 있던 그 폐허 바로 옆에 또 다른 왕을 죽이기 위한 단두대가 세워졌다는 거군요. 와, 정말 역사의 잔인함이 느껴지는 배치네요. 그렇죠. 그럼 그 처형대 자체의 모습은 어땠나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뭔가 거대하고 위압적인 모습이었을까요? 전혀요. 오히려 너무 조악해서 더 끔찍하게 느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냥 널판지 몇 개를 얼기설기 덧대서 만든 그런 구조물이었고요. 뒤편에는 난간도 없는 아주 위태로운 사다리가 하나 놓여 있었을 뿐이에요. 세상에.
그리고 왕의 머리가 떨어질 자리에는 피를 받으려고 원통형 가죽 바구니가 놓여 있었고 시신을 담을 자리에는 그냥 커다란 고리보들 바구니가 있었죠. 네. 심지어 더 기가 막힌 건 한 사형 집행인이 왕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면서 그 시신을 담을 바구니 위에 자기 모자를 그냥 무심하게 툭 올려두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아, 정말 왕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나 격식 같은 건 아예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네요. 전혀 없었던 거죠. 그날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1793년 1월의 파리라니 상상만 해도 정말 싸늘한데요. 네, 아주 우물하고 차가운 겨울 아침이었다고 합니다. 광장은 무장한 군중으로 가득 차 있었고 루이 16세는 파리 시장에 마차를 타고 도착했죠. 흰 옷을 입고 손에는 시편을 들고서요. 위고는 이 장면을 두고 살아있는 왕권의 순교와 죽은 왕권의 폐허가 나란히 선 비극이라고 묘사합니다. 아, 한쪽에는 마지막 왕이, 다른 한쪽에는 부서진 선대왕의 흔적이 정말. 그렇죠. 그리고 사형 집행인들에 대한 묘사도 아주 생생해요. 네, 총 4명이었는데 혁명 양식으로 변형된 코트랑 바지를 입고 삼색 모표가 달린 삼각모를 쓰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은 왕 앞에서도 결코 모자를 벗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자를 벗지 않았다고요? 네, 집행 책임자였던 삼손이라는 사람은 왕의 머리를 자른 뒤에 그 잘린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군중에게 들어 보였는데 잠시 동안 일부러 피가 처형대 위로 똑똑 떨어지도록 내버려뒀다고 해요. 와, 그 순간의 정적과 그 피 냄새가 이 글을 통해서 그냥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간도대 자체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많이 달랐다고요. 네, 아주 원시적인 형태였어요. 칼날은 도르래에 사람 엄지손가락 굵기만한 밧줄로 겨우 매달려 있었고 무게도 아주 가벼웠다고 합니다. 위고는 그 칼날 끝이 위로 구부러져 있어서 마치 거꾸로 뒤집힌 프리지아 모자 같았다고 묘사하거든요. 아, 그런데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왕의 머리가 떨어질 때 그걸 가려줄 덮개 같은 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럼. 네, 그래서 자칫하면 잘린 머리가 바구니 밖으로 튀어나가서 바닥에 나뒹굴 수도 있는 정말 끔찍하게 짝이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아, 상상하고 싶지 않은 장면이네요, 정말.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함께했던 에지워스 신부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죠. 그가 남겼다는 그 유명한 말, 성루이의 아들이여 하늘로 오르소서. 이 말에 대한 진실도 위구의 기록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고 해요. 그런데 훗날 그는 평생 동안 자신이 그 유명한 말을 정말로 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우리가 역사의 한 장면으로 기억하는 그 극적인 대사를 정작 당사자는 기억조차 못했다는 건가요? 네. 목격자들은 분명히 들었다고 증언하는데 정작 본인은 했을지도 모르지만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답했다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날의 공포와 혼란이 얼마나 거대했으면 자기가 한 말조차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져버렸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역사의 한 페이지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네. 역사는 그렇게 한 개인의 기억조차 지워버릴 만큼 거대하고 압도적인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위고는 이런 식으로 역사의 거대한 서사 이면에 숨겨진 그런 인간적인 균열의 순간들을 포착해냅니다. 그런 위고의 날카로운 시선이 이번에는 사회의 가장 비참한 곳, 어떤 오두막으로 향하는데요. 낭만주의의 대표 작가인 위고가 가난을 묘사하면서 낭만성을 완전히 배제했다는 점이 저는 정말 흥미로웠어요. 마치 의도적으로 이게 진짜 현실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 새로운 오두막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나요? 위고는 먼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낭만적인 폐가를 슬쩍 보여줘요. 허물어져 가지만 창가에는 나팔꽃이 피어 있고 나름의 운치가 있는 그런 곳이요. 하지만 그는 곧바로 이건 진짜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진짜 보여주고 싶은 새로운 오두막, 즉 근대적인 비참함의 상징을 그려내기 시작하죠. 그곳의 특징은 한마디로 끔찍하고 가짜인 호사스러움이에요. 가짜 호세스러움이란요? 그게 어떤 의미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속이 텅 빈 철제 발코니,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싸구려 자물쇠, 칙칙한 회색 페인트가 칠해진 덧창. 정원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공간에는 잎사귀 하나 없는 앙상한 포플러 나무 한 그루가 전부고요. 안으로 들어가면 노쇠 손잡이가 달린 가파른 나선형 계단이 있고 방은 노란 꽃무늬가 그려진 아주 값싼 청색 벽지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창문에는 구멍이 숭숭 뚫린 붉은 캘리코천 커튼이 걸려 있고요. 듣기만 해도 왠지 모를 처량함과 불안감이 느껴지네요. 이건 그냥 가난이 아니라
어떤 뿌리 내리지 못한 삶의 풍경 같아요. 어제 막 이사 와서 내일 당장 떠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위고가 포착한 게 바로 그 덧없는 비참함입니다. 방 안에는 불 꺼진 난로랑 누더기 더미 그리고 저급한 그림 한 점이 걸려 있고 침대는 들것 2개 위에 널빤지를 올린 게 전부죠. 과거의 흔적도 미래에 대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공간.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위고는 잠들어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 여인에 대한 묘사는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위고는 붉고 기름지고 불어있고 뚱뚱하고 끔찍하고 거대한 모습의 늙은 여인이라고 정말 거침없이 묘사하거든요. 거의 혐오스러울 정도의 외양이죠. 네. 그런데 이 여인이 잠에서 깨서 위고를 보고는 입을 여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시나요, 신사분? 하고요. 근데 그 목소리가 너무나 상냥하고 부드러웠던 겁니다. 그 부조화가 정말 섬뜩하죠. 끔찍한 외모와 천사 같은 목소리의 만남. 위고는 그 순간의 기이한 감각을 마치 돼지에게 부인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표현하잖아요. 왜 이런 극단적인 대비를 보여줬을까요? 아마도 인간 존재의 복잡성을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끔찍한 현실, 그 비참함의 껍데기 안에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상냥함이나 존엄성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 혹은 그 반대일 수도 있고요. 위고는 답을 주는 대신에 그냥 그 섬뜩한 부조화를 우리 앞에 툭 던져놓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사회의 가장 밑바닥을 묘사하던 위고의 시선이 이번에는 반대로 당대 가장 화려하고 주목받는 장소, 극장으로 향했을 땐 어떤 이야기가 펼쳐졌을까요? 특히 본인의 희곡인 에르나니를 둘러싼 이야기는 정말 드라마틱하더라고요. 네, 당시 에르나니는 프랑스 연극계에 던져진 폭탄과도 같았어요. 고전주의의 아주 엄격한 규칙들을 다 파괴해버린 작품이었기 때문에 극장은 매일 밤 고전주의 옹호파랑 낭만주의 지지파의 싸움터가 됐죠. 관객들은 야요를 퍼부었고 심지어 배우들 대부분조차 자기가 내뱉는 대사를 속으로 비웃었다고 합니다. 배우들까지요? 자신의 작품을 연기하는 배우들에게조차 존중받지 못하는 작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정말. 상상하기 힘들죠. 여주인공 역을 맡았던 당대 최고의 여배우 마드모아젤 마르스는 위고 앞에서 대놓고 대사를 비웃으면서 웃음을 터뜨릴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무대 감독부터 조명 담당까지 극장의 거의 모든 사람이 위고를 조롱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와.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위고에게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을 준 배우가 있었습니다. 바로 노배우 조안이었죠. 그렇습니다. 돈 루이 고메즈 역을 맡았던 조안이는 어느 날 공연이 끝난 후에 분장실에 입난 위고에게 다가와서 그의 손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위고 선생님, 200년 전 희곡 루시드에서 돈 디에고 역을 맡았던 이름 모를 늙은 배우가 위대한 코르네유 앞에서 느꼈을 그 존경과 감탄을 오늘 제가 당신 앞에서 느낍니다. 와, 정말 영화 같은 순간이네요. 모두가 비웃고 손가락질할 때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존경과 지지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그렇죠. 그 한마디가 당시 위고가 겪던 모든 수모를 다시 써주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위고는 다른 배우들에 대한 짧지만 강렬한 스케치도 남겼는데요. 예를 들어 죽음을 앞둔 마드모아젤 마르스가 의사가 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입을 벌리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아, 제 이는 전부 진짜 제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여배우로서의 자존심을 놓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그렇죠. 또 비극 전문 배우였던 프레드릭 르메트르의 일화도 그의 성격을 딱 보여주는데요. 옛 연인과의 관계를 끝내달라고 찾아온 그녀의 어머니에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따님을 걷어차러 온 게 아니라 울러왔습니다. 와, 네. 그의 연기처럼 아주 격정적이고 드라마틱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사죠. 네. 또 말년에 가난해진 여배우 마드모아젤 조주가 찾아와서 우리는 이제 늙고 가난한 불쌍한 존재일 뿐이에요. 라고 한탄하는 모습에선 한 시대가 저물어가는 씁쓸함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렇게 예술계의 중심에 있던 위고는 동시에 당대 최고의 지성들이 모인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의 논쟁도 기록으로 남겼는데 아주 짧지만 위고의 재치가 번뜩이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아, 철학자 빅토르 쿠쟁과의 설전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쿠쟁이 아주 독단적인 어조로 이렇게 선언을 하죠. 프랑스의 쇠퇴는 1789년에 시작되었어.
언어가 프랑스 혁명과 함께 타락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아주 보수적인 주장인 거죠. 그때 위구가 던진 한마디가 정말 압권이었어요. 네. 위고는 아주 점잖게 되묻습니다. 실례지만 몇 시부터였습니까? 라고요. 하하. 이 한마디에 쿠쟁의 그 거창한 주장은 순식간에 그냥 조롱거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쇠퇴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몇 시라는 구체적인 시간을 모름으로써 그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고 독단적인지를 아주 우아하게 폭로한 겁니다. 정말 날카로운 재치네요. 그 짧은 대화가 언어를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는 위고와 박제분 규범으로 보는 쿠쟁의 세계관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쿠쟁이 뭐라고 대답했는지에 대한 기록도 있나요? 그 논쟁이 어떻게 마무리됐는지도 궁금한데요. 아쉽게도 위고는 쿠쟁의 답변까지는 기록해두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질문 자체가 답변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체크메이트 같은 한 수였기 때문일 거예요. 아, 이 일화는 단순히 말장난이 아니라 언어는 계속 움직이고 변화한다는 위고의 문학적 신념이 담긴 아주 중요한 선언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입을 통해서 어른들의 허용을 꼬집는 일화도 재밌었어요. 아이들은 가끔 이렇게 의도치 않게 진실을 찌르곤 하잖아요. 네, 장관이었던 살방디가 동료 정치인 빌맹의 어린 딸 류세트에게 라퐁텐 우화를 암송해보라고 시킵니다. 뭐 권력자가 자신의 교양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었겠죠. 네. 그러자 아이는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그 장반을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시를 읽기 시작합니다. 프랑스에서는 누구나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쉽게 믿는다네. 그 자리에 있던 어른들 표정이 어땠을지 눈에 선하네요. 그렇죠. 아이는 그저 외운 시를 읊었을 뿐인데 그 상황과 딱 맞물리면서 최고의 풍자가 되어버린 거죠. 위고는 이런 사소해 보이는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기록함으로써 당대 권력자들의 위선과 허영을 날카롭게 포착해냅니다. 자, 이제 이 회고록에서 어쩌면 가장 철학적이고 또 충격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현실과 환상, 또 사랑과 이상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데요. 바로 감옥 안에서 피어나는 관념적인 사랑에 대한 위고의 통찰입니다. 솔직히 저는 처음 읽었을 때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위고는 남자 죄수들과 여자 죄수들, 주로 매춘부들 사이에 존재하는 아주 기이한 형태의 사랑을 묘사합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서로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상대를 사랑한다뇨? 어떻게 그런 관계가 시작되는 건가요? 방식은 이렇습니다. 남자 죄수들이 각자 자신의 죄수 번호를 적고 그 옆에 꽃 세 송이를 그린 손수건을 여자 감옥인 생라자르로 보냅니다. 그럼 여자들이 그 손수건들을 보고 마음에 드는 그림, 즉 마음에 드는 남자를 선택하는 거죠. 그 선택의 순간 둘은 얼굴도 이름도 모른 채 부부가 되는 거예요. 와, 정말 비현실적이네요. 그런데 위고는 바로 그 점, 서로를 알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사랑이 가능하다고 말하죠. 우상숭배는 신비에서 태어난다는 그 말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상대가 구체적인 현실의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들은 그를 완벽한 이상형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선택한 그 남자를 숭배하고 그를 위해 헌신합니다. 감옥에서 번 얼마 안 되는 돈을 모두 그에게 보내고 그를 위해 옥바라지를 하죠. 위고는 이 기이한 현상을 매춘부가 백합을 통해 도둑을 사랑한다 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하거든요. 아, 가장 비천하고 더러운 현실 속에서 가장 순수하고 관념적인 이상을 갈망하는 인간의 본능을 포착한 것이죠. 하지만 그 관념적인 사랑의 끝은 너무나 비극적이었습니다. 라일락 그림을 통해 한 죄수와 결혼한 여인의 이야기는 그 기이한 사랑이 결국 현진의 벽 앞에서 어떻게 부서지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맞습니다. 한 여인이 흰 라일락 가지 그림이 그려진 손수건을 선택하고 이름 모를 죄수와 부부가 되죠. 그녀는 자신의 방에 그 시든 라일락 가지를 걸어두고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환전상 살인사건으로 2명의 사형수가 처형되던 바로 그 시각, 그녀는 방에 걸어둔 시든 라일락 가지 끝에서 핏방울이 뚝 떨어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마치 성은처럼 말이죠.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방금 처형된 두 사람 중 하나였다는 것을 직감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녀의 이상, 그녀의 신비, 그녀의 모든 것이었던 존재가 현실의 피와 함께 산산조각 난 순간이죠. 그녀는 결국 미쳐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마디만 되뇌었다고 하죠. 나는 라타 말라구티 부인이다. 아, 라타와 말라구티는 그날 처형된 두 사형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누구였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채로 그 두 개의 이름을 모두 끌어안고 미쳐버린 거군요. 시든 꽃에서 흐르는 핏방울이라니 정말 위고다운, 끔찍하고도 아름다운 이미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위고의 안내를 따라서 처형대의 섬뜩한 풍경부터 비참한 오두막의 구석, 그리고 감옥의 가장 어두운 심연까지 함께 여행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모든 장소에서 우리는 예기치 않은 인간성의 단면들을 발견했죠. 끔찍한 몰골의 여인에게서 흘러나오는 상냥한 목소리, 시든 꽃에서 떨어지는 핏방울, 도둑을 향한 매춘부의 숭고하게까지 한 사랑. 위고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감히 들여다보려 하지 않는 어둠 속에, 우리가 외면하는 비참함 속에 숨겨진 이상의 불꽃을 찾아보라고 말이죠.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질문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혹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너무 어둡고 추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곳에 어쩌면 가장 빛나는 이상의 조각들이 숨겨져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 빅토르 위고의 눈을 통해서 19세기 프랑스의 그 연극계와 아카데미라는 두 개의 무대를 들여다봤었죠. 네, 맞습니다. 화려한 무대 뒤 배우들의 모습부터 당대 지성인들의 그런 날카로운 공방까지. 정말 그의 시선은 언제나 날카로웠어요. 오늘은 그 시선을 따라서 정말 극과 극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세계로 떠나볼까 합니다. 극과 극이요? 네, 한 곳은 사회의 가장 어둡고 깊은 밑바닥, 그러니까 감옥의 철창 아니고요. 아, 다른 한 곳은 권력의 가장 눈부신 정점, 왕의 집무실입니다. 감옥과 궁전이라니 정말 엄청난 대비네요. 그렇죠. 위고는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두 공간을 나란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이 책은 마치 이 둘을 비교하면서 인간의 본질, 또 사회의 진짜 얼굴이 무엇인지 묻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위고가 정말 대단한 게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 마음을, 그 심리를 끝까지 파고들거든요. 특히 이번에 살펴볼 감옥에서의 사랑과 튠르리 궁전에서는 그 대비가 정말 선명합니다. 네. 가장 비천한 이들이 품은 가장 순수한 열망, 그리고 가장 존귀한 자가 느끼는 가장 인간적인 고독,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함께 따라가 보면 정말 흥미로울 겁니다. 그럼 먼저 감옥에서의 사랑부터 시작해보죠. 제목부터가 굉장히 역설적으로 들리는데요. 네, 그렇죠. 흉악범, 강도, 뭐 이런 사회의 낙오자들이 모인 곳에서 피어나는 이상적인 사랑이라니 우리가 아는 그런 사랑과는 전혀 다른 개념일 것 같아요. 전혀 다르죠. 여기서 위고가 말하는 이상적인 사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사랑과는 거리가 멉니다. 네. 이건 한 번도 본 적 없고 어쩌면 평생 목소리 한 번 못 들을 수도 있는 두 사람 사이에서 싹트는 아주 기묘한 형태의 헌신에 가깝습니다. 헌신이요? 네, 그 시작이 참 인상적인데요. 남자 죄수들이 여자들이 수감된 생 라자르 감옥으로 몰래 손수건 한 장을 보내요. 손수건이요? 네, 거기엔 꽃다발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꽃다발 그림이라. 감옥이라는 공간과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이미지네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게 바로 그들만의 소통 방식, 꽃의 언어입니다. 꽃의 언어요? 그려진 꽃송이 하나하나에 숫자가 적혀 있는데 그게 바로 남자 죄수들의 수임 번호예요. 아, 번호였군요. 네. 이 손수건이 여자 감옥으로 전해지면 여성 수감자들이 그 꽃들 중에서 각자 마음에 드는 꽃을 하나씩 고르는 겁니다. 마치 부케를 받는 것처럼요. 비슷한 비유네요. 책에 나오는 예를 들면 팔메그는 튜베로즈를, 파니는 아잘레아를, 세라피는 제라늄을 선택하는 식이죠. 네. 이렇게 꽃을 고르는 그 순간 두 사람의 결혼이 성사됩니다. 결혼이요? 네. 얼굴도 이름도 나이도 모르는 남자와 여자가 꽃 한 송이를 매개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정말 기이하네요. 모든 것이 박탈된 공간에서 오히려 가장 순수하고 상징적인 형태의 관계를 맺는군요. 그렇죠. 대체 왜 이런 관계에 그토록 헌신하게 되는 걸까요? 위고는 그 심리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위고는 이걸 이상에 대한 숭고하고도 끔찍한 갈망이라고 표현해요. 숭고하고도 끔찍한 갈망. 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빛을 더 간절히 바라게 되는 것처럼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손에 잡히지 않는 이상적인 무언가에 매달리려는 욕구가 더 강렬하다는 거죠.
아, 이 여성들에게 얼굴 모를 이 남자는 하나의 우상이 됩니다.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완벽하게 숭배할 수 있는 거예요. 알 것 같아요. 현실의 남자는 실망을 주지만 상상 속의 남자는 완벽할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위고는 우상 숭배는 신비에서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결국 현실이 너무나도 끔찍하기에 차라리 보이지 않는 이상을 택한다는 말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위고의 표현을 빌리자면 삶의 부유물처럼 떠다니던 이 여성들이 이 기이한 관계를 통해서 의무라는 밧줄을 부여잡고 스스로를 정박시키는 거예요. 의무라는 밧줄? 수치스러운 행위 하나가 장미꽃 한 송이가 상쇄한다는 문장이 그 심리를 정확히 보여주죠. 아, 그러니까 내가 비록 몸은 더럽혀졌을지 몰라도 내 영혼은 이 순결한 사랑에 헌신하고 있다는 어떤 자기 위안이자 구원이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현실 도피라고만 볼 수는 없는 거죠. 어쩌면 그 끔찍한 현실에 저항하는 가장 인간적인 방식이 아니었을까요? 나에게도 사랑할 능력이 있다는 걸, 이 시스템이 내 영혼까지 파괴하지는 못했다는 걸 증명하려는 몸부림처럼 들리기도 해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위고도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현상을 통해 인간 본성의 심오한 진실을 꿰뚫어 봅니다. 네. 그는 인간의 모든 것을 물질적인 원리로만 설명하려는 시도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하죠. 아무리 더러운 시공창에 처박혀 있어도 인간의 영혼은 그 안에서 향기를, 꽃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와, 이 책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가 여기서 나오죠. 모든 심장에는 진주가 있다. 어떠한 진흙도 이 신의 입자를 녹일 수는 없다. 모든 심장에는 진주가 있다. 정말 위고다운 문장이네요. 이 책에는 이 기묘한 사랑과 관련된 구체적인 일화도 담겨 있죠. 네,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는 비극적인 이야기라고 들었어요. 네, 아주 섬뜩하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한 여성이 흰 라일락 꽃을 통해 어떤 남자 죄수와 결혼을 해요. 흰 라일락. 그녀는 먼저 출소한 뒤에도 그를 잊지 않고 헌신적으로 돈을 벌어서 옥바라지를 합니다. 네. 그러던 어느 봄날 그녀가 들판에서 진짜 라일락 거지를 꺾어와 자기 침대 머리맡에 걸어둬요. 그녀에게는 그게 남편의 상징이었겠죠. 네. 사건은 어느 날 오후에 일어납니다. 그녀가 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시계가 오후 4시를 쳐요. 4시? 바로 그 순간 정말 기이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침대 머리맡에 걸어둔 그 시팅 라일락까지 끝에서 붉은 진주 같은 것이 스며 나오더니 침대 시트 위로 뚝 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건 바로 핏방울이었어요. 와, 그 장면이 머릿속에 그냥 그려지네요. 시든 라일락까지 끝에서 핏방울이 맺히는 모습이라니 이건 거의 초현실적인데요. 그렇죠. 위고가 사실을 기록했다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유대감이 피처럼 실제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하나의 신화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위고의 문학적 장치가 빛을 발하는 부분이죠. 공교롭게도 바로 그날 그 시가 그루브 광장에서는 환전상 살해 사건의 범인인 라타와 말라고치라는 두 죄수가 처형되고 있었습니다. 아, 그녀가 결혼했던 그 흰 라일락은 바로 그 둘 중 하나였던 거예요. 세상에. 이 끔찍한 교감을 겪은 여성은 결국 충격으로 실성해서 정신병원에 갇히고 나는 라타 말라구티 부인이다 라는 말만 되뇌다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아,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위고는 이렇게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 가장 비참한 사람들의 삶을 비추면서 결국 깊은 연민을 느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는 타락한 여성들에게서 절망 속에서도 사랑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 일종의 속죄와 구원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위고는 매춘을 아무도 마지막 베일을 들추지 못한 이시스 여신, 가면을 쓴 나체 같은 아주 복잡적인 표현으로 묘사하며 그들의 복잡한 심리를 파헤치려 합니다. 네. 그리고 그녀는 분노한 에덴으로 뒷걸음질 쳐 들어간다는 표현을 쓰는데 타락을 통해 역설적으로 순수했던 시절을 갈망하게 되는 그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거죠. 이처럼 보이지 않는 이상에 대한 갈망이 감옥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는 걸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떤 생각이요? 어쩌면 가장 화려하고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그들만의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사실은 가장 고독한 사람, 위고의 시선이 향하는 다음 장소가 바로 그런 곳이죠. 튤르리 궁전입니다. 네, 이제 무대를 완전히 옮겨보겠습니다. 위고는 당시 왕이었던 루이 필리프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만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왕의 대화 상대였군요. 네, 왕에게 위고는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뭐랄까 주목할 만한 청취자였던 셈이죠. 덕분에 우리는 역사책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왕의 인간적인 면모와
정치적 고뇌를 생생한 목소리로 들을 수 있습니다. 왕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사람이 단순히 현재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거대한 역사의 무게에 짓눌려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맞습니다. 특히 나폴레옹이나 로베스피에르 같은 인물들을 회상할 때 그런 점이 더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에게 과거는 그냥 지나간 일이 아니라 현재를 해석하는 거울 같은 것이었죠. 예를 들어 나폴레옹에 대한 회상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네. 연합군에 의해 팔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폴레옹의 모습을 묘사하는 대목이 있어요. 황제는 창백해졌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15분 동안 미동도 없이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는 한마디 말도 없이 몸을 돌려 퐁텐블러로 돌아갔다. 마치 눈앞에서 보는 듯 생생하네요. 그렇죠. 패배한 영웅의 마지막 모습을 그대로 전하는 거죠. 프랑스 혁명의 상징인 로베스피에르를 만났던 일화도 흥미로웠어요. 젊은 시절 딱 한 번 만났을 뿐인데 그 기억이 아주 강렬하게 남아있더군요. 네, 어느 만찬에서 만났던 경험을 이야기하죠. 미라보가 로베스피에르를 식초를 마시는 고양이 같다고 묘사한 말을 인용하면서 그가 얼마나 우물하고 말이 없었는지를 회상합니다. 식초를 마시는 고양이.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그렇죠. 특히 그 자리에서 정치가 페티옹이 자기 딸을 로베스피에르와 결혼시키고 싶다고 농담처럼 말했는데 로베스피에르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다 귀괴한 표정만 지었다는 대목은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것 같아 기억에 남습니다. 역사의 거인들도 결국엔 한 명의 인간이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역사의 무게뿐만 아니라 현재 권력의 속성 자체도 그를 짓누르는 것 같아요. 주변 인물들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면 아주 신랄하고 냉소적이거든요. 그렇죠. 이건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의 편집증이나 냉소주의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아, 권력의 편집 중이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아돌프 티에르 같은 당대의 유력 정치인에 대한 평가가 대표적입니다. 네. 그는 외교의 대가였던 탈레랑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인용하는데요. 티에르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인물이라 다루기 힘들 것이다. 우리 시대의 그를 추기경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게 그에게나 당신에게는 불행한 일이다. 라고요. 능력은 인정하지만 야심 때문에 언제든 돌아설 수 있는 위험한 인물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의 오랜 정적이었던 술트 원수와의 대화는 정말 한편의 심리 드라마 같았어요. 정말 그렇죠. 과거의 일을 꺼내서 상대의 속내를 떠보는 장면이 정말 아슬아슬하더군요. 네, 왕이 술투 원수에게 옛날 카디스 공성전 때 일을 상기시키잖아요. 네, 그때 왕은 성 안에, 술트는 성 밖에 있었죠. 맞습니다. 술트가 비밀 회동을 제안했는데 왕은 그게 자신을 체포해서 총살하려는 함정이라는 영국 사령관의 경고를 듣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네. 수십 년이 흘러 왕이 된 루이 필리프가 술트에게 묻습니다.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해보시오. 정말 날 소리했어? 와, 그걸 직접 물어보는군요. 그러니까요. 정말 대담하죠. 그렇다면 왕에게는 가장 가까운 조언자조차 잠재적인 위협인 셈이네요. 위고는 이런 끊임없는 의심과 긴장감이 말하자면 군주라는 자리의 진짜 감옥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술투의 대답이 정말 의미심장하죠. 뭐라고 대답했나요? 그는 잠시 침묵한 뒤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폐하. 저는 폐하를 곤경에 빠뜨리려 했을 뿐입니다. 곤경에 빠뜨리려 했다. 하지만 술트가 떠나자마자 왕은 곁에 있던 위고에게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요? 실은 날 총살했을 걸세. 와... 서로의 속내를 알면서도 결코 드러내지 않는 권력자들 사이의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그대로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이런 정치적 긴장감 속에서 그가 느끼는 고독도 깊어 보입니다. 특히 외교 문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을 때 보면 주변에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외로움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당시 타이헤티를 둘러싼 영국과의 갈등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네. 그는 영국의 수상 로버트 필을 향해서 그는 프랑스어를 모른다. 따라서 프랑스에 대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불평해요. 아, 소통이 안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비결은 모든 것을 나쁜 관점이 아닌 좋은 쪽에서 보는 것이라며 자신의 외교 철학을 토로하는데 이건 주변의 강경파들을 향한 항변이기도 하죠. 네. 어리둥절한 왕들의 무리 속에서 통치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라고 한탄하는 모습에선 권력의 무게와 고독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런 냉혹한 정치 현실 속에서도 위고는 왕실 가족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놓치지 않고 포착해냈더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오를레앙 공작 부인에 대한 위고의 평가는 아주 후해요. 네. 그녀를 위대한 재치와 분별력을 지닌 드문 여성이라고 칭찬하면서 궁정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걸 안타까워하죠.
아, 그녀가 자기 아들인 파리백작에 대해 나는 희극 배우보다 야만인을 더 좋아한다고 말하는 대목에서는 겉모습보다 본질을 꿰뚫어보는 그녀의 깊이 있는 성품이 드러납니다. 거칠애를 싫어했군요. 네. 반면에 왕자들의 엉뚱한 장난들, 예를 들어 아파트에 물을 틀어 홍수를 일으키거나 종주를 다 잘라버리는 주행빌공의 모습 같은 걸 묘사하면서 화려한 궁정 이면에 소탈하고 인간적인 풍경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오늘 위고의 눈을 통해 사회의 가장 깊은 나락과 가장 높은 정상, 두 극단의 세계를 함께 여행했습니다. 네. 이름 모를 죄수들이 꽃 한 송이로 맺는 기묘하고도 절실한 사랑,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털어놓는 정치적 고뇌와 인간적인 외로움, 정말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두 세계였네요. 하지만 이질적인 두 세계를 관통하는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죠. 공통점이요? 그것은 바로 인간적인 갈망입니다. 결국 감옥의 죄수들은 보이지 않는 이상을 통해, 네. 그리고 왕은 자신의 말을 들어줄 청취자를 통해 고독에서 벗어나려 했던 거죠. 아, 그러네요. 한 명은 가장 낮은 곳에서, 다른 한 명은 가장 높은 곳에서, 결국 둘 다 자신을 오가매는 현실을 넘어선 연결을 갈망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의 기록을 읽다 보면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물리적인 벽으로 둘러싸인 감옥과 권력과 의심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으로 둘러싸인 궁전, 과연 어느 쪽이 더 혹독한 감옥일까요? 그리고 그 두 개의 극단 사이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종류의 벽을 세우고 또 허물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지난 시간에는 빅토르 위고가 연극계의 폭풍 한가운데서 어떻게 싸웠는지, 또 아카데미 프랑세즈라는 그 지성의 전당에서는 어떤 논쟁을 벌였는지 따라가 봤는데요. 오늘은 그 창작의 열정과 지적인 투정에 머물던 그의 시선이 이제는 전혀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네, 맞아요. 훨씬 더 넓은 세상으로, 그리고 동시에 훨씬 더 깊은 인간의 내면으로 말이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 책의 부분에서 위고는 사회의 가장 밑바닥과 가장 꼭대기, 그야말로 극과 극의 두 공간을 오갑니다. 아, 극과 극이요? 네, 하나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감옥의 밑바닥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손에 쥔 왕의 궁전이죠. 먼저 죄수들의 그 어둡고 덜망적인 삶 속에서 피어나는 기이하고도 숭고한 사랑의 형태를 목격하고요. 이어서는 왕정의 심장부인 튤리리 궁전에서 국왕 루이 필리프와 나는 그 내밀한 대화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네, 이 극명한 대비를 통해서 위고가 무엇을 보여주려 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감옥에서의 사랑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감옥에서의 사랑이라니, 제목부터가 굉장히 역설적으로 들리잖아요. 맞아요. 위고는 범죄자, 강도, 수감자들의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놀랍게도 이상적인 사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상적인 사랑이요? 네, 도대체 빛 한 줌 들지 않을 것 같은 그곳에서 어떤 종류의 사랑이 가능했던 걸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상상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위고가 주목한 것은 남성 죄수들이 수감된 감옥이랑 여성 죄수들이 있는 생 라자르 감옥 사이에 존재했던 아주 독특한 교감 방식입니다. 교감 방식이요? 네, 남성 죄수들이 손수건에 꽃다발 그림을 그리는 것에서 시작돼요. 아, 손수건에요? 네, 보통 세 송이의 꽃을 그리고 각 꽃에는 자신의 수감 번호를 적어 넣습니다. 잠깐만요. 손수건에 그린 꽃다발이라니 정말 뭐랄까 낭만적이면서도 굉장히 처절하게 들리는데요. 근데 가장 궁금한 건 그게 대체 어떻게 남자 감옥에서 여자 감옥으로 전달이 되죠? 그 철통 같은 감시를 뚫고요. 그게 바로 그들만의 비밀이었던 거죠. 책에 따르면 경찰도 막지 못하는 그들만의 은밀한 소통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게 전달된 음울한 손수건은 여성 죄수들의 손을 거치게 되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자 감옥으로 답신이 돌아옵니다. 탑신은 어떻게 오나요? 팔미르는 월화향을, 파니는 진달래를, 세라피는 제라늄을 선택했다는 식으로요. 와, 위고의 기록에 따르면 이 기묘한 구애가 거절당하는 법은 결코 없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3명의 여성 죄수가 각각 그림 속 꽃을 하나씩 선택함으로써 세 쌍의 커플이 탄생하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 순간부터 3명의 남성 죄수에게는 팔미르, 파니, 세라핀이라는 이름의 하녀가 생기는 셈입니다. 하녀요? 네. 하지만 위고는 이 관계를 단순히 이용 관계로 보지 않아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그는 이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섭리가 되고 모든 것을 주는 젖소가 된다고 표현합니다.
연민에서 시작된 감정이 사랑으로 변모하는 과정. 위고는 여성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어두운 접붙이기를 아주 흥미롭게 바라봅니다. 얼굴도 나이도 어떤 사람인지도 전혀 모르는 상대를 사랑하게 된다는 건데. 그래서 위고가 이들을 미지의 약혼녀들이라고 부르는군요. 맞습니다. 미지의 존재에게 자신의 모든 이상을 투영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위고의 철학적인 사유가 빛을 발합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은 얼마나 깊은 우물인가라고 탄식하면서 이 현상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죠. 뭐라고 요약하나요? 매춘부가 백합 한 송이를 도둑을 사랑한다. 와, 진흙탕 같은 현실 속에서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갈망하는 인간 마음의 심연을 들여다본 겁니다. 책의 표현을 빌리자면 시궁창이 향수를 생각하고 있는 셈이죠. 결국 이 모든 현상의 근원을 이상을 향한 갈망으로 보고 있군요. 위고가 사람에게는 빵이 필요하지만 빵보다 먼저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한 대목이 딱 떠오르네요. 네, 바로 그거죠. 이게 바로 가장 뿌리 깊은 인간의 욕구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밤의 어둠을 마실수록 새벽빛에 목마르게 되는 것처럼 가장 타락한 삶 속에서 가장 순수한 이상을 꿈꾼다는 역설이 참 인상적입니다. 그렇죠. 위고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며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한 여성이 흰 라일락꽃으로 상징되는 죄수와 사랑에 빠져요. 그녀는 실제로 방침대 머리맡에 라일락가지를 걸어두고 그를 위해 온갖 헌신을 다 바칩니다. 실제로요? 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4시 시계가 울리는 순간 그녀는 시든 라일락가지 끝에서 핏방울이 맺혀서 시트 위로 뚝 떨어지는 걸 목격합니다. 와, 잠시만요. 그건 정말 소름이 돋네요. 네, 바로 그 시각이 그녀가 사랑하던 죄수가 처형당한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에, 거의 이건 초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위고가 이런 이야기까지 책에 담았다는 건 그만큼 이 감옥의 사랑이 가진 기묘하고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그 여성은 어떻게 됐나요? 책에 따르면 결국 정신을 잃고 말았다고 합니다. 나는 라타말라구티 부인이다 라는 말만 중얼거리다가 결국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았다고 하죠. 정말 비극적이네요. 네. 이처럼 비극적이고 기이한 일화는 위고의 주장에 엄청난 설득력을 더해줍니다. 그는 이어서 매춘을 아무도 마지막 베일을 벗겨보지 못한 이시스 여신에 비유하면서요. 가장 어두운 심연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혼의 불꽃, 즉 사랑과 이상이 존재한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모든 심장에는 진주가 있다. 어떤 진창도 이 신의 입자를 녹일 수는 없다. 모든 심장에는 진주가 있다라. 네, 이 문장이야말로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도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는 사회의 가정 밑바닥, 그 절망적인 감옥을 들여다봤는데요. 여기서 위고의 시선이 정말 180도 바뀝니다. 이번엔 정반대편, 권력의 가장 높은 곳인 왕의 궁전으로 직접 들어가죠. 네, 바로 튤레르 궁전입니다. 이곳에서 위고는 국왕 루이 필리프의 내밀한 대화 상대가 됩니다. 대화 상대가 되는군요. 네, 위고가 묘사하는 루이 필리프 왕은 말이 아주 많고 과거의 추억을 이야기하기 좋아하며 자신의 말을 귀담아 들어줄 상대를 늘 찾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왕이 왜 하필 위고에게 그런 속내를 털어놓았을까요? 그냥 말이 잘 통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위고에게서 특별한 뭔가를 본 걸까요? 위고가 더없이 좋은 청자였기 때문이겠죠. 들어주는 사람이요. 네, 그는 왕의 말을 경청하고 때로는 질문을 던지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끌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왕은 위고에게 여러 가지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털어놓게 되죠. 책에 기록된 1844년 8월의 대화가 특히 생생하던데요. 당시 영국과의 외교 문제였던 타히티 사건 때문에 왕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죠. 맞아요. 영국 총리가 프랑스어를 모른다고 불평하는가 하면 의회 연설 분위기에 휩쓸려서 과격한 발언을 쏟아내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직접 흉내내기까지 하더라고요. 바로 그 대화를 통해 루이 필립이라는 인물의 복합적인 면모가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영국을 방문했을 때 너무 환대를 받아도 프랑스에서 인기가 떨어질 거고 냉대를 받아도 조롱당할 거라며 걱정하는 모습에서는 노련한 정치인의 면모가 보이죠. 듣고 보니 참 아이러니하대로 영국의 가도 문제, 안 가도 문제 그러면서 내가 바로 유럽이 회자내는 축이다라고 자만하는가 하면 다른 군주들은 얼간이 러시아의 1등병이라고 깎아내리고요.
그렇죠. 이게 그냥 왕 개인의 성격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당시 프랑스 군주가 처한 정치적 현실을 보여주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둘 다라고 봐야겠죠? 아, 둘 다요. 엄청난 자만심 뒤에 사실은 깊은 불안감과 고립감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는 러시아 황제, 이집트의 파샤, 모로코의 왕까지 모두 어리석다고 비난하면서 이런 혼란스러운 왕들 틈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역할이라고 몇 번이고 강조합니다. 아, 평화에 대한 강박 같은 게 느껴지네요. 네, 그럴 정도죠. 그런가 하면 프랑스 혁명기의 공포 정치를 이끌었던 로베스피에르를 딱 한 번 만났던 일화도 아주 흥미롭게 들려주더군요. 네, 식초를 마시는 고양이 같다는 그의 음울한 표정과 태도를 정말 생생하게 묘사하죠. 식초를 마시는 고량이요? 네,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말을 할 때도 신랄하고 마지못해 하는 듯 보였다고 회고하는데요. 이런 대목은 마치 살아있는 역사책의 한 페이지를 직접 넘기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듣다 보니 이게 그냥 왕의 뒷담화나 회고록이 아니란 생각이 드네요. 위고는 왕의 말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서 그 편화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과 온 유럽이 프랑스와 나 자신을 증오한다는 피해의식 사이에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포착해낸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두 공간이 극적으로 대비되는 거죠. 네네. 감옥의 죄수들은 현실의 절망을 잊기 위해 알 수 없는 이상을 갈망했다면 왕좌의 주인은 다가올 위기를 예감하며 알고 있는 현실의 평화를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이니까요. 위고는 이 두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당대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시대가 얼마나 위태로운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은 빅토르 위고의 눈을 통해 사회의 가장 밑바닥과 가장 높은 곳을 동시에 들여다봤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상대를 향해 꽃그림으로 숭고한 사랑을 꿈꾸던 감옥의 독방, 그리고 유럽의 운명이 자기 어깨에 달려있다고 믿으면서도 자신의 불안을 토로하던 궁전의 응접실. 네, 전혀 다른 두 세계였지만 그곳에는 모두 이상을 갈망하고 현실을 두려워하는 인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위고는 감옥의 절망 속에서 결코 꺼지지 않는 영혼의 불꽃을 발견했고 궁전의 화려함 뒤에서는 권력의 고독과 시대의 불안을 포착해냈습니다. 이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권력을 지키려는 욕망뿐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소명 같은 게 있었을까요? 위고의 기록을 곱씹어보게 만드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프랑스 혁명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빅토르 위고가 그 길었던 망명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파리로 돌아왔을 때 그는 뭐랄까 말 그대로 폭풍의 눈으로 걸어 들어간 셈이네요. 책의 기록을 보면 파리에 도착한 바로 다음 날 새벽에 끔찍한 뇌우가 몰아쳤다고 하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한 날씨 묘사가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그 거대한 비극을 암시하는 아주 강력한 장치처럼 느껴졌어요.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이라던가 파리 포위 같은 것들이요. 맞습니다. 위고 자신도 분명히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이건 단순한 귀향이 아니었던 거죠. 역사의 소용돌이, 그 한가운데로 자신을 복귀한 겁니다. 그의 일기는 그 순간부터 정말 한편의 생생한 다큐멘터리가 돼요. 그냥 사건을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인상적인 장면들을 막 스냅 사진처럼 포착하거든요. 아, 스냅 사진이라는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네, 몽마르트르 언덕 위로 정찰용 기구가 떠오르는 걸 멍하니 바라보는 모습이라던가 파리를 지키던 숲이 불타오르는 걸 기록하고 또 폐허 속에서 행군하는 프랑스 군인들을 보면서 굼대 만세 외치다가 눈물 짓는 장면도 있고요. 관찰자에만 머무르지 않고 바로 행동에 나섰다는 점도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바로 프랑스인들에게 고함이라는 경문을 써서 사람들의 애국심을 막 고취시키고 대포사야 한다면서 성금도 가장 먼저 거액을 내놓죠. 그중에서도 포위된 파리의 유일한 외부 소통 창구였던 기구 우편에 대한 기록은 정말 흥미진진하더라고요. 특히 당시 국방정부의 실질적인 리더였던 레옹 강베타가 기구를 타고 파리를 탈출하는 장면? 이걸 직접 목격한 기록은 정말 한편의 영화 같았어요. 1870년 10월 7일의 기록이죠. 이 장면 묘사가 정말 디테일합니다. 몽마르트리 근처 광장에서 3개의 기구가 이렇게 부풀려지고 있었다고 해요. 노란색의 아주 거대한 기구, 흰색의 중간 크기 기구, 그리고 줄무늬가 있는 작은 기구. 네네. 위고는 두꺼운 외투에 물개 가죽 모자를 쓴 강베타가 포석에 잠시 앉아서 장화를 신고 그리고 기구에 오르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봅니다. 잠시 후에 노란 기구랑 흰 기구가 떠오르니까 광장에 모여있던 군중들이 일제히 외치죠. 공화국 만세! 하고요. 그런데 그 과정이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았다고요? 네, 바로 그 점이 이 기록을 더 극적으로 만들어요.
하늘로 솟아오른 기구가 갑자기 훅 하강하면서 지붕 위로 떨어질 뻔한 아슬아슬한 순간이 있었던 거예요. 아, 모두가 숨을 죽였겠네요. 그랬겠죠. 하지만 이내 기구는 다시 바람을 타고 떠올라서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그 희망과 불확실성, 불안감이 교차하는 순간의 감정이 일기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 심지어 위고는 빅토르 위고라는 자기 이름이 붙은 우편기구도 하늘로 올라갈 거라는 소식을 듣고 감회해졌기도 합니다. 아, 자신의 이름이 포위된 파리의 희망을 싣고 날아오른다는 어니까요? 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참, 하늘에서는 그렇게 극적인 탈출과 희망의 메시지가 오가는데 정작 땅에 남겨진 파리 시민들의 하루하루는 어땠을지 그게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위고의 일기에는 그 처절함이 담겨 있겠죠. 그럼요. 이 기록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그 포위된 도시의 일상입니다. 처음에는 버터, 치즈, 우유 같은 게 사라지고 곧이어서 달걀도 구하기 힘들어졌다고 적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말고기를 먹게 된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아, 그 유명한 기사도 정신의 소세지. 맞습니다. 한 정육점 간판에 그렇게 쓰인 걸 보고 씁쓸한 웃음을 짓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 시대의 블랙 유머 같은 거죠. 갈색 빵이 검은 빵으로 바뀌었을 때는 모두가 똑같이 겪는 일이니 괜찮다라고 쓰면서 오히려 어떤 공동체 의식을 느끼기도 하고요. 나는 배고프고 춥다. 그래서 더 줬다. 민중이 겪는 고통을 나 또한 겪고 있으니까. 이 구절이 정말 단순한 연대감을 넘어선 이야기 같았어요. 정확합니다. 이건 위고라는 인물의 본질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평생을 프랑스 최고의 지성이자 존경받는 인물로 살아온 그에게 이 물리적인 고통은 어쩌면 일종의 도덕적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였을지도 몰라요. 도덕적 자격이요? 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대변하고자 했던 민중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던 거죠. 마치 레미제라블에서 묘사했던 그 가난과 고통을 이제 작가가 직접 현실에서 살고 있는 셈이니까요. 아, 그러네요. 그에게 굶주림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민중과 자신을 연결하는 어떤 신성한 고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예술이나 사랑 같은 인간적인 가치들이 계속되었다는 점이 참 놀라웠어요. 손주들을 위해서 그림자 인형극을 해주는 할아버지 위고의 모습은 전쟁의 참상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잖아요. 바로 그 점이 위고 기록의 위대함이죠.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가장 작고 사적인 순간의 소중함을 기록하거든요. 대포 구입 기금을 마련하려고 자기 시집 징벌 낭독회를 여는 장면이 나와요. 예술이 저항이자 기부의 수단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낭독회가 열린 극장의 분장실이 부상병들을 위한 임시병동으로 변해 있는 걸 보고 깊은 슬픔에 잠깁니다. 한때는 예술적 영감이 넘치던 공간이 이제는 피와 고통의 신음으로 가득 찬 곳이 됐으니 그렇죠. 그러면서도 집에 돌아와서는 손주인 조르주와 잔느를 위해 벽에 그림자 인형극을 해줘요. 그 칠흑 같은 어둠과 절망 속에서 새해 선물로 받은 장난감 꾸러미를 보고 환하게 웃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경탄하는 기록은 어휴, 인간의 희망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정말 가슴이 뭉클하죠. 한편 파리 내부의 정치 상황은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외부의적인 프로이센군뿐만 아니라 내부의 분열과 갈등도 심각했잖아요. 정부를 전복하려는 쿠데타 시도까지 있었고요. 10월 31일의 기록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당시 급진좌파 혁명가였던 블랑키와 플로랑스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부 강요들을 감금하는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블랑키라면 그 평생을 혁명에 바친 인물이죠.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직업 혁명가였어요. 그에게 혁명은 타협이나 절차가 아니라 무력을 통해서라도 쟁취해야 하는 목표였죠. 그런 급진적인 인물들이 한밤중에 위고를 찾아와서 새 정부의 수장이 되어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잖아요. 정말 엄청난 제안이었을 텐데요. 그렇죠. 파리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인 위고의 상징성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지만 위고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 대목에서 그의 정치 철학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요. 어떤 점이죠? 그는 코뮌, 그러니까 시민자치정부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었어요. 다만 그게 일부 세력에 의해서 폭력적으로 강요되는 방식에 반대한 거죠. 그는 질서 있는 절차, 즉 선거를 통해 합법적인 정부가 구성되려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던 겁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참 상상하게 되네요. 어쩌면 그게 원칙을 지킨 현명한 판단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혼란을 수습할 기회를 놓친 소극적인 태도였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실제로 그런 비판도 있고요. 도시가 무너져 내리는 위기 앞에서 가장 신망 높은 지도자가 절차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한 거 아니냐는 시각 말입니다. 네.
하지만 위고의 입장에서 보면 블랑키의 쿠데타는 또 다른 독재의 시작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는 나폴레옹 3세의 제국이라는 독재를 평생에 걸쳐 비판해온 사람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가 또 다른 형태의 강압적인 권력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에게 공화국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신념이었던 거죠. 그리고 결국 그가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이 닥치네요. 프로이센군의 포격이 시작되면서 일기의 분위기가 한층 더 어두워지죠. 1월이 되자 포탄이 파리 시내로 직접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일기는 비극적인 소식들로 채워져요. 포탄 한 발이 보지라르 거리의 한 학교에 떨어져 5명의 아이들이 죽었다. 이런 식의 건조해지면 그래서 더 가슴 아픈 기록들이 이어지죠. 아, 이 와중에 교황 비오 9세가 조카를 통해서 자기 안부를 물으면서 그가 교회로 돌아오기엔 너무 늙었구나 라고 탄식했다는 저 먼 세상의 소식을 듣는 장면도 나와요. 포탄이 빗발치는 도시의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 부조리함이 전쟁의 비극성을 더 극대화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부르바키 장군의 패배와 자결 소식을 듣고 위대한 죽음이라고 짧게 기록하고요. 항복협상 후에 비스마르크가 남긴 짐승이 죽었다는 그 냉소적인 말을 전하면서 기나긴 포위의 끝을 알립니다. 항복 후에 위고는 국민의회 의원으로 선출돼서 임시 수도인 보르도로 향하죠. 파리를 떠나는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여정 자체가 폐허가 된 프랑스를 상징하는 듯했다고 그는 기록합니다. 난방도 조명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 춥고 어두운 열차 안에서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죠. 하지만 보르도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다시 국민적 영웅으로 돌아갑니다. 군중들이 막 그의 이름을 연호하며 환호하고요. 하지만 그가 마주한 정치 현실은 그런 환호와는 거리가 멀었죠. 네, 티에르가 행정수반이라는 아주 애매모호한 직책에 오르는 등 패전의 책임을 지고 미래를 설계하기보다는 정치적 야합과 구시대적인 왕정복고 움직임이 판을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의회에서 그 유명한 평화조약 반대 연설을 하죠. 알자스로렌 지방을 독일에 넘겨주는 그 굴욕적인 조약 말이에요. 3월 1일, 그는 그날의 회의를 제국과 더불어 프랑스가 처형된 비극적인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과 사회주의자였던 루이 블랑이 열정적으로 조약의 부당함을 외쳤지만 결국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되고 말죠. 그는 이 조약을 샤일록 비스마르크 조약이라고 부릅니다. 샤일록이라면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그 악독한 고리대금업자잖아요. 정말 신랄한 비유네요. 그렇죠.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라 패배한 상대의 살점, 그러니까 영혼을 요구하는 탐욕스러운 존재로 비스마르크를 규정한 겁니다. 알자스로렌은 그냥 땅이 아니라 프랑스의 심장과 같은 곳인데 그걸 떼어주면 국가는 죽는다는 의미였죠. 문학가다운 가장 강력한 비판이었네요. 네. 그리고 며칠 뒤에 이탈리아 통일의 영웅인 가리발디의 의원직 자격을 두고 논쟁이 벌어져요. 가리발디 역시 프랑스를 돕기 위해 싸웠는데 보수파 의원들이 그거 이탈리아인이란 이유로 자격을 문제 삼은 거죠. 아, 이에 분노한 위고가 가리발디를 옹호하는 연설을 하다가 야유에 부딪히자 깊은 환멸을 느끼고 그 자리에서 의원직을 사퇴해버립니다. 국가적 비극과 정치적 환멸이 정말 극에 달한 순간이네요.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이 거대한 역사의 드라마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압도적인 비극이 그를 덮칩니다. 아마 이 책에서 가장 읽기 힘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기록입니다. 의원직을 사퇴하고 며칠 뒤인 3월 13일 밤, 그는 유난히 잠을 못 이루면서 불길하게 반복되는 숫자 13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혔다고 적어요. 마치 비극을 예감한 것처럼요. 네, 바로 그날 저녁 그의 사랑하는 아들 샤를이 단골 카페에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마차 안에서 뇌졸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44살의 젊은 나이였죠. 네, 이 소식을 들은 순간에 대한 묘사는 위대한 문호가 아니라 아들을 잃은 한 아버지의 부정과 절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이건 그냥 기절한 걸 거야. 나는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대중의 환호를 받던 영웅의 모습과 비통에 잠겨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더 가슴이 아팠어요. 그는 이 끔찍한 소식을 며느리인 알리스에게 직접 전해야만 했죠. 그랬습니다. 잠시 전까지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던 위대한 정치인이자 사상가가 이제는 아들을 잃은 평범한 아버지가 되어서 며느리의 방문을 두드리고 함께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는 아들의 시신이 꽃으로 장식된 모습, 관뚜껑이 닫히기 전 마지막으로
차가운 아들의 이마에 입 맞추던 순간을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정밀하게 기록해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죠. 영혼을 믿지 않았다면 나는 단 1시간도 더 살지 못했을 것이다. 아, 이 한 문장에 그의 모든 슬픔과 그럼에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다 담겨 있네요. 네.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 있었죠. 바로 파리 코뮌이라는 또 다른 거대한 혁명의 한복판이었으니까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아들의 장래 행렬이 혁명의 바리케이드 속으로 들어가는 형국이었으니까요. 그들이 파리에 도착한 3월 18일이 바로 아, 파리 코뮌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바로 그날. 네,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페르라시에즈 공동묘지를 향하는 길은 도시 곳곳에 세워진 바리케이드로 막혀 있었어요. 혁명가들, 그러니까 코뮌의 시민들은 위고의 장례 행렬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나요? 당시 파리는 정부군과 코뮌군 사이에 내전이 벌어지기 직전에 그야말로 일촉즉발 상황이었을 텐데요. 여기서 정말 놀랍고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바리케이드를 지키던 민중과 코뮌의 국민위병들은 위고의 행렬에 막아서는 대신 엄청난 존경을 표해요. 그들은 자발적으로 총을 거꾸로 들고 의장대를 조직해서 장례 행렬을 호위하기 시작합니다. 자발적으로요. 네, 부대들은 조총을 쏘고 북을 올리면서 경의를 표하죠. 기록에 따르면 군중은 위고의 행렬이 완전히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공화국 만세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의 슬픔 앞에서는 혁명의 구호조차 잠시 멈춘 거군요. 맞습니다.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위고라는 인물과 그의 슬픔 자체를 존중했던 거죠. 와... 심지어 코뮌의 주요 인물이자 당대 최고의 사실주의 화가였던 귀스타브 쿠르베가 길에서 그를 알아보고 다가와서 눈물 어린 인사를 나누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시대를 고민했던 두 위대한 예술가가 아들의 장례 행렬과 혁명의 바리케이드 사이에서 만난 거네요. 그렇죠. 내전의 한복판에서 그들은 이 위대한 인물의 개인적인 비극을 기리기 위해 잠시 모든 것을 멈춘 겁니다. 그렇게 샤를의 장례는 혁명의 도시 파리의 존경 속에서 엄숙하게 치러졌고 그는 위고의 아버지와 어머니, 형이 잠든 가족 묘지에 안장됩니다. 이렇게 위고의 회고록은 국교의 몰락이라는 거대한 비극과 아들의 죽음이라는 개인적인 비극이 하나로 합쳐지는 지점에서 끝을 맺는군요. 그는 제국의 붕괴, 살아나는 도시의 포위, 위태로운 공화국의 탄생, 그리고 새로운 혁명의 시작을 모두 목격하고 그 혁명의 바리케이드 속에서 자신의 아들을 묻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은 우리에게 역사란 무엇이고 그 속에서 개인의 삶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전쟁과 혁명이라는 그 거대하고 비인격적인 힘 앞에서 가장 깊고 사적인 슬픔을 겪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경험일까요? 위고의 일기는 쉬운 답을 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공화국이라는 미래를 향한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한 인간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죠. 당신이라면 어땠을까요? 이 모든 것을 그저 살아내는 것을 넘어서 그 모든 순간을 이토록 맑은 시선과 뜨거운 심정으로 기록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종류의 강인함이 필요했을까요? 그의 기록을 통해 우리가 오늘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